신들의 전령은 안에다 목소리를 넣고는 이 여자를 판도라라고 이름 지었으니 올림푸스의 집들에 사시는 모든 신들께서 빵을 먹고 사는 인간들에게 고통이 되도록 그녀에게 선물을 주셨던 것이요. 그가 가파르고 손쓸 수 없는 함정을 완성하자 아버지께서는 유명한 아르고스의 살해자를 신들의 날랜 사자를 보내 에피메테우스에게 선물을 가져다 주게 하셨소. 재앙이 인간들을 덮치지 않도록 올림포스의 주인이신 제우스에게서는 어떤 선물도 받지 말고 도로 돌려주라고 프로메테우스가 당부했건만 에피메테우스는 이를 염두에 두지 않았소. 에피메테우스는 그것을 받았고 재앙을 당한 뒤에야 그런 줄 알았소. 전에 인간의 종족은 지상에서 재앙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힘겨운 노고도 없이 인간들에게 죽음의 운명을 가져다주는 병도 모르고 살았으니 말이요. 지금의 인간들은 재앙 속에서 갑자기 늙기에 하는 말이요. 그러나 여자가 두 손으로 항아리에 큰 뚜껑을 들어올려 그런 것들을 모두 내보내니 인간들에게 그녀는 큰 근심을 안겨주었던 것이요. 오직 희망만이 거기 부술 수 없는 집안에 항아리의 가장자리 아래 남고 밖으로 날아가지 않았는데 그러기 전에 여자가 항아리의 뚜껑을 도로 놓았기 때문이요. 아이기스를 가지신 구름을 모으시는 제우스의 뜻에 따라 그 밖에 무수히 많은 고통이 인간들 사이를 떠돌고 있어. 그리하여 육지도 재앙으로 가득 차고 바다도 재앙으로 가득 찼소. 병들은 낮에 인간들을 찾아가고 다른 병들은 밤에 찾아가오. 자청하여 인간들에게 재앙을 가져다 주며 소리 없이. 지략이 뛰어나신 제우스께서 그들의 목소리를 빼앗으셨기 때문이요. 이렇듯 제우스의 뜻은 피할 길이 없는 것이요. 구독, 좋아요, 알림으로 응원해주세요. 어서오세요. 여기는 책 읽는 소리 솔박문고입니다. 제가 솔박이에요. 잘 있었어요? 저도 잘 있었습니다. 진짜 오랜만이죠. 그래요. 장시간 영상 만들지 못하다가 기신기신 조금씩 이어붙여서 드디어 하나를 제작했네요. 근데 구독자님들이 그런대로 그냥 계시네요. 다 구독 취소하셨을 줄 알았는데요. 이렇게 제멋대로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구독자 수가 이렇게나 남아있다는 것은 귀차니즘의 산물이 아닐까 합니다. 그렇습니다. 구독 취소도 뭘 해야 하는 일이잖아요. 물론 너무 안 올리니까 존재 자체를 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만 외람된 말씀이나 조금만 더 귀찮으셨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와 책이 있는 곳, 여기는 솔박문고입니다. 영상 소두에 저는 항상 잘 있었어요, 잘 있었습니다 하고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인사 자주 쓰실 텐데요. 어떤 뜻으로 생각하고 쓰시고 계십니까? 별일이 없다, 아무 일이 없다, 큰일이 없다. 여기서 별일, 아무 일, 큰일,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쓰였던 단어로 바꿔 말하자면 이런 것들은 한마디로 재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재앙이라고 하니까 꽤 거리감이 느껴지지만 뜻하지 아니하게 생긴 불행한 변고라는 뜻풀이로 볼 때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바꿔 말해도 괜찮겠습니다. 그죠? 그런 면으로 생각하자니 산다는 것 자체가 재앙의 나날입니다. 그렇다면 잘 있었어요? 잘 있었습니다는 재앙이 하나도 없었다기보다는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지만 지나가고 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라는 뜻이겠군요. 대답을 기다리는 물음이라기보다는 위로가 담긴 안부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재앙 속에서 살아가는 필멸자들에게는 꼭 필요한 질문이고 답인 것 같습니다. 이런 재앙이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고대 서사시인 헤시오도스는 일관날에서 재미있게 풀어놓았더군요. 바로 서두에 읽어드린 판도라의 이야기입니다. 일관날 80행에서 105행 사이를 읽어드렸습니다. 우리가 흔히 듣고 쓰고 하는 판도라의 상자, 헤시오도스의 일과날에 있었습니다. 다른 익숙한 이름들도 있었죠. 제우스, 프로메테우스, 에피메테우스 등등등. 그렇습니다. 철학이 시작되기 전에 이 이야기들이 왜 의미를 갖는지 오늘 좀 알아보려고 해요. 오늘의 주인공은 고대 그리스 시인 헤시오도스입니다. 한 줄의 문장이 저를 자극했습니다. 호메로스보다 한 질 아래로 여겨지는 헤시오도스. 헤시오도스는 BC 8세기 말경에 호메로스와 함께 거론되는 그리스의 대표적인 서사 시인입니다. 그 유명한 호메로스와 분류를 조금 해보자면 실존 인물이라는 확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호메로스는 존재 자체가 그러니까 실존에 대한 의심이 지금도 풀리지 않고 있죠. 한 명이다? 아니다 여러 명이다. 아니 아예 그런 사람은 없었다 등등등 많은 설들이 있습니다. 반면 헤시오도스는 그의 대표 작품에 자신의 이야기를 써놓았기 때문에 베일 따위는 진즉에 걷어냈습니다. 확실한 대표작은 신통기 일과날들인데요. 제목은 책에 따라서 신들의 계보라고도 하고 노동과 나날이라고도 번역되고 있습니다. 이 작품들은 호메로스의 일리아스, 오디세이아 등과 다르게 아주 짧아요. 집중력 약한 저한테는 요 점도 굉장히 매력이 있더군요. 신통기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고대 그리스 신들의 족보입니다. 그리고 일과날은 형제인 페르세스에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라고 훈계하는 내용과 농경법이라든지 길흉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어서 신들의 이야기들을 풀어놓는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인간들이 살아가는데 보탬이 될 만한 지침서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자, 먼저 신통기, 즉 신들의 계보를 적은 글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어떤 신이 어떤 신에게서 태어났고 누구와 누구의 관계는 어떻게 되고 이모가 되고 고모가 되고 이런 것들, 즉 신들의 계보를 분류하는 점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의문점이 생기죠. 철학 전에 호메로스와 헤시오도스를 다루는 의미에 대해서 의문이 생깁니다. 포인트는 분류에 있다고 많은 작가들이 이야기를 하네요. 어떤 것을 분류하자면, 구분을 하자면 첫 번째로 자세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리고 분석을 그 시작점으로 해야 됩니다. 이야기의 내용은 신에 관한 것이지만, 즉 메토스적인 것이지만 분류라는 그 방법이 상당히 로고스적이라는 것이죠. 이런 구별 분류에 대해서 마틴 호제의 책 히랍 문학사에 흥미롭게 설명이 되어 있더군요. 38페이지 조금 읽어드릴게요. 헤시오도스의 신통기는 세계 생성이라는 생각을 근저에 깔고 있다. 이에 따르면 나중에 생겨나는 것은 먼저 생겨났던 것에서 생겨나는 방식으로 세상에 이것저것 온갖 것이 생성된다. 이와 반대되는 개념은 유대 기독교 전통에 속하는 것으로 창조자에 의한 세계 창조 개념이다. 우선 카오스에서 가이아와 에로스가 생겨난다. 이 세 명칭은 근원적인 힘을 가리킨다. 카오스와 가이아 두 근원은 몇몇의 자식을 낳으며 에로스는 생산의 힘이다. 더 나아가 가이아에서 연원하는 긍정적인 신과 카오스에서 연원하는 부정적인 신이라는 구별이 보인다. 이러한 세계관에서는 존재론적인 표상이 깔려 있다.
존재자는 비존재자 내지 무와 구분됨으로써 비로소 존재한다. 이러한 표상은 나중에 철학에서도 이어진다. 네, 그렇군요. 더 흥미진진한 것은요, 일과 날입니다. 노동과 나날이라고도 하죠. 전반부는 도덕적인 교훈이 가득하고요. 뒤로 가면 농사 잘 짓는 법, 농사력 높이는 법, 그러니까 농사기술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날의 기륭에 관해서 적으면서 끝이 납니다. 다시 말해서 요즘 서점에 가득한 처세술, 네, 그것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앞부분에 교훈 가득한 이야기도 대상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어서 참 재미가 있어요. 말끝마다 페르세스요를 외치거든요. 헤시오도스의 형제 페르세스는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부당하게 가로챘나 보더라고요. 송사에 관련했던 재판관들도 모두 매수가 되어서 동생이 승소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훈담 끝에 페르세스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면 이 페르세스뿐만 아니라 우리한테, 저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훈화 말씀이 많더군요. 그 중에서 한 대목 읽어드릴게요. 불화는 한 종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상에는 두 종류가 있어. 그중 하나는 알고 보면 칭찬받겠지만 다른 하나는 비난받아 마땅하니 둘은 서로 기질이 다르오. 그중 하나는 잔인하게도 사악한 전쟁과 다툼을 늘리니 어느 누구도 그녀를 좋아하지 않소. 그러나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불사신들의 뜻에 따라 격렬한 불화에 경의를 표하지요. 그러나 다른 하나는 어두운 밤이 먼저 그녀를 낳자 하늘에 사시며 높은 자리에 앉아 계시는 크로노스의 아드님께서 대지의 뿌리 속에 앉히셨고 인간들에게 큰 이익이 되게 하셨소. 그런 불화는 게으른 사람도 일하도록 부추긴다오. 왜냐하면 일에서 처지는 자는 부자인 다른 사람이 서둘러 쟁기질하고 씨 뿌리고 알뜰하게 살림을 꾸려나가는 것을 보면 저도 부자가 되려고 이웃끼리 서로 경쟁하기 때문이요. 그래서 이런 불화는 인간들에게 유익하다오. 그리하여 도공은 도공에게, 목수는 목수에게 화내고 거지는 거지를, 가인은 가인을 시샘하는 것이라오. 페르세스여, 그대는 이 점을 명심하시라. 그대가 말다툼을 엿보고 장터에서 나누는 잡담을 엿듣도록 남의 손해를 기뻐하는 불화가 그대의 일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시라. 헤시오도스가 말하는 불화는 전쟁의 여신 에리스를 말합니다. 일과날 11행에서 27행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현대 철학자 니체도 관련해서 한마디 했다지요. 박창국 교수의 사는 게 힘드냐고 니체가 물었다에 나오는 부분을 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의 예술가들, 예를 들어 비극 작가들은 우승을 하기 위해 시를 지었다. 그들의 모든 예술은 경쟁과 분리해서는 생각할 수 없다. 헤시오도스의 선한 에리스, 즉 공명심이 그들의 천재성에 날개를 달아주었다. 네, 니체는 투쟁은 만물의 아버지다라고 외쳤던 헤라클레이토스의 사상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었죠. 경쟁, 투쟁, 이런 불화도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요소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말 나온 김에 이 부분도 들여다보고 갈게요. 그리스 시인들에게 경연은 실제로도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내 역량을 평가받고 알리는 장이었다고 합니다. 헤시오도스는요, 우승 상품으로 세발 솥을 탔다라고 적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헤시오도스는 본업이 따로 있었습니다. 농사를 짓는 것이었는데요. 말하자면 투잡이었던 거죠. 그래서 농민 시인이라는 별칭도 붙어 있습니다. 스스로 굉장히 자랑스러워했다고 보는 부분은 정통성 때문인데요. 이는 전통적인 시인 가문에서 서사시를 배워서 익히던 호메로스와는 환경이
달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시인으로서의 정당성이 굉장히 필요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호메로스의 작품의 시작을 알리는 무사 여신도 같은 형식으로 모셔오고 자신이 암피다마스의 장례식 경연에서 승리한 것도 언급한 것이랍니다. 히랍 문학사의 저자 마틴 호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관 아래 나타난 것처럼 물려받은 아버지의 땅을 돌보는 것으로 볼 때 이 땅이 계속해서 그의 삶의 기반이었음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무사 여신들도 또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호메로스 작품 시작을 알리는 무사 여신 헤시오도스도 그의 정당성을 위해서 불러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후에는 서사시의 양식처럼 관례처럼 쓰이게 됩니다. 후배들이 시를 쓸 때 누구나 다 요 형식을 갖다 쓴 거죠. 김헌 교수의 그리스 문학의 신화적 상상력에 이 여신의 출처에 대해서 나와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좀 읽어 드릴게요. 호메로스가 불러낸 무사 여신은 어떤 여신인가? 호메로스 다음 세대의 서사신 헤시오도스는 무사 여신들에 관해 상세하게 이야기해준다. 시간의 신 크로노스를 제압하고 세계의 패권을 차지한 제우스는 고모뻘 되는 티탄족 여신 무네모시네와 결합하여 아홉의 무사 여신을 낳았다. 제우스가 시간의 신 크로노스를 제압한 것은 시간을 압도하는 영원성을 상징하며 무네모시네는 기억의 여신이니 둘 사이에 태어난 무사 여신은 결국 시간을 초월하는 영원한 기억력을 상징한다. 호메로스, 헤시오도스, 단테와 밀턴은 모두 태어났다가 죽은 인간들이다. 그들의 살았던 기간은 짧았고 보고 들은 것은 적으며 그 가운데 기억할 수 있는 것은 극소수다. 그런 인간이 부르는 노래는 얼마나 부질없는 것일까? 그들의 노래에 대한 진실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의문을 씻어내기 위해 호메로스는 무사 여신을 부르고 그들의 가호를 요청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야기 시작 전에 대중에게 마법의 주문을 거는 셈이었군요. 나의 노래는 한갓 인간이 꾸며낸 것이 아니라 신들의 기억을 노래하는 것이니 의심하지 말라. 그래요. 호메로스도 자신의 시의 타당성을 위해서 무사 여신을 불러왔군요. 다시 헤시오도스의 일과 날들로 돌아갑니다. 신이 만들었던 인간 종족을 쭉 나열하는 부분이 있어요. 황금의 시대, 그리고 은의 시대, 청동의 시대를 거쳐 영웅의 시대, 철의 시대. 그 특징들을 읽어보시면 아주 무릎을 탁 치면서 재미가 있으실 겁니다. 인간의 특질을 잘 보실 수가 있거든요. 재앙 속에서 필멸하지만 이렇게 살면 그럭저럭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처음 읽어드렸던 판도라의 이야기로 다시 갑니다. 몸도 마음도 고된 일들은 세상에 널리고 발에 채이는 느낌인데 희망을 찾기는 매우 힘들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항아리 밑바닥에서 희망만이 세상으로 나오지 못한 탓이었어요. 암울하십니까? 아니요. 근데요. 조금만 달리 생각을 해보자면 희망은 결국 내가 들고 있는 항아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멀리 있거나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뚜껑을 열고 내가 꺼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나만의 뚜껑 여는 방법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자, 뚜껑 하니까 좀 많이 없어 보이기는 하네요. 그리스 문학의 신화적 상상력의 저자 김현 교수는 있어 보이는 문장으로 이런 느낌을 서문에 장식하셨습니다. 파문은 물결의 문이라는 뜻이다. 문신은 몸에 새긴 문이라는 뜻이다. 인문은 이 세상에 태어나 살다 죽어갈 인간이 생존과 행복을 위해 이 세상에 남겨놓은 흔적의 총칭이다.
우리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다른 사람의 인문을 받아들이며 삶의 지혜를 찾는다. 그 몸부림의 여파를 되살려 내 삶의 파동 속으로 끌어들이며 나만의 무늬를 그려나가는 것을 인문학적 삶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모두 이 세상과 다른 사람들의 가슴 속에 매일매일 자신의 흔적을 남기고 있다. 우리는 모두 일상의 삶 속에서 다양한 형태의 인문을 남긴다. 어떤 인문을 남길 것인가?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의 모양과 가치를 결정할 것이다. 멋있습니다. 어제 그제 아침 산책 나갔었는데요. 나무에 봄이 아주 그냥 활짝 폈더군요. 지지난주 그쯤은 그렇지 않았었는데 시간 참 잘도 흘러갑니다. 혹시 어쩔 수 없는 일 앞에 서 계십니까? 할 수 있는 일,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요. 나머지로 인해서 너무 속 끓이거나 머리 아프거나 하시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 스스로한테도 하는 말이에요. 그것이야말로 거스를 수 없는 제우스의 뜻 아니겠습니까? 길거리의 나무에 핀 이 어설픈 모양의 꽃이라도 한번 눈에 담아 봅시다. 잠깐이라도 말이죠. 혹시 압니까? 희망이 들어있는 항아리의 뚜껑을 여는 힘이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또 다른 이야기와 책 들고 다시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안녕 친구들.